58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단 한 번의 하룻밤을 통해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받아들여졌고 저는 그렇게 다시 여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남자가 저에게 오해숙 씨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세 오해숙입니다. 벌써 20회가 넘도록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같이 출근해서 환자분들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 한명섭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올해 61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할 일이 없나 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고 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아요. 밥 먹어 이 한마디가 하루 중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대답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혼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말이죠.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림하고 있고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 같고 저 혼자만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하다가 가끔 울컥하곤 했습니다. 물기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거나 더 조용해지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설거지하면서 물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문득 궁금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가구가 된 기분이었을까? 말 대신 한숨만 내쉬는 여자가 된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억지로 웃어도 눈가주름만 깊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 복지 프로그램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그 글씨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 안내문을 며칠 동안 계속 보게 됐어요. 노래교실이라니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습니다. 언제 노래를 불러봤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여유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종이가 눈에 밟혔어요.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에 와서 또 남편이 무표정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나도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와서 책상에 놓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 괜히 나갔다가 창피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늙어갈 것 같았어요. 결국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해숙이라고 쓰면서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뭐라 하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첫 수업 날이 됐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병원 회의실에 들어가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서너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류정우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참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웃는 얼굴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노래할 류정우입니다.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우 선생님이 간단한 발성 연습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따라 불러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우 선생님이 제 옆에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예전엔 노래 좀 하셨나 봐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제 누가 제 목소리를 좋다고 해준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제가 콧노래 부르면 시끄럽다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가끔이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숙 씨, 정말 좋은 음색 갖고 계세요. 오해숙 씨, 이 이름으로 누가 절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그냥 야 아니면 엄마였거든요. 직장에서도 조리사님이었고요. 제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우 선생님이 유독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와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다르긴 했어요. 오해숙 씨, 오늘은 듀엣 연습을 해볼까요? 어느 날 정우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둘이서 노래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무슨 노래 할까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우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사랑은 늘 도망가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 참 좋아했는데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정우 선생님과 마주보고 서서 노래하려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오해숙 씨 목소리랑 제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가끔 제 어깨나 팔을 살짝 터치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우 선생님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노래 얘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어요. 혜숙 씨는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정우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제 일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게 된 얘기, 남편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말이 별로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대화가 없으면 심심하시겠어요. 정우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는 이런 대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혜숙 씨는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목소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정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누가 절 매력적이라고 해준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같은 얼굴인데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로션도 발라보고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안 써서 굳어진 화장품들이었어요. 뭐해라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괜히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노래교실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수업날인가 달력을 확인했어요. 수업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옷도 골라서 입었습니다. 정우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수업 전에도 잠깐 얘기하고 수업 후에도 커피 마시면서 1시간씩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혜숙 씨와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우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끼리 MT를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우 씨가 제안한 거였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고민됐고요. 병원 직원 모임이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루 정도는 저도 자유롭게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MT 당일 근교 펜션에 갔습니다. 다들 들뜬 분위기였어요. 낮에는 노래 연습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했어요. 정고 씨가 계속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요. 저녁 식사 후에 뒤풀이가 시작됐어요. 맥주와 소주가 나왔는데 저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정우 씨가 옆에서 권해주기도 했고요. 혜숙 씨, 오늘은 좀 마셔보세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정우 씨가 제 잔에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손이 살짝 닿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을 조금씩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요라고 말했더니 정우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혜숙 씨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살짝 잡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누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뒤풀이가 끝나고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우 씨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산책이나 할까? 날씨도 좋고 펜션 주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혜숙 씨, 정우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저를 마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잡더라고요. 저 이래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좋은데 머리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복잡했어요. 혜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우 씨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우리 둘만의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정우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거든요. 펜션 근처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정우 씨가 다정하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어요. 신혼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싶었죠. 정우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울 보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세수하고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거울 속 제 얼굴이 새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예쁘다고 해준 게 생각났거든요. 그분 눈에 비친 제 모습이 궁금했어요. 화장품을 꺼내놓고 하나씩 발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립스틱까지. 오랫동안 안 써서 굳어진 것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써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옷장도 뒤져봤어요. 그동안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예쁜 옷들을 찾아서 입어봤습니다. 색깔 있는 블라우스도 꺼내 입고 목걸이도 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포즈도 취해보면서 웃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혜숙 씨, 요즘 뭔가 달라졌네요. 간호사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화장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운동 좀 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정호 씨 얘기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10년 넘게 안 가던 곳이었어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혜숙 씨 맞아요. 얼마 만이에요? 네, 좀 꾸미고 싶어서요.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갈색을 살짝 넣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한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정호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혜숙 씨, 정말 예뻐지셨네요. 아니,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울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화장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좋았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어느 날 저녁 남편 한명섭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킨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노래교실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니까 좀 꾸미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래교실이 뭐 그리 중요해서 남편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더 겁이 났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차 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남편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부쩍 젊어진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정호 씨를 만나는 게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전체 직원 회식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 남편을 데려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가족과 함께 온다는데 저만 혼자 오면 이상하잖아요. 회식 가야 해요라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꼭 가야 해. 네, 전체 직원이 다 가는 거라서요. 마지못해 따라 나선 남편과 함께 회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한식당 2층 홀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정호 씨를 찾았어요. 어디 계실까 두리번거리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시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호 씨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기 앉으면 되겠네라고 남편이 말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다가가니까 정호 씨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색하고 냉담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가 저희한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 씨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여자분이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 아내 박미경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라고요. 정호 씨에게 아내가 있다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네. 오해숙이에요.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자주 얘기 들었어요. 오 선생님, 정호가 뒤에 칭찬 많이 했어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칭찬을 많이 했다고요. 집에서 아내한테 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노래교실 수강생 중 하나였던 걸까요? 정호 씨를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아내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참 좋아. 정호 씨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 동료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이 나한테도 저렇게 따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 한명섭이 제 옆에 앉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섭입니다. 아, 혜숙 씨 남편분이시군요. 류정호입니다. 정호 씨가 남편과 악수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정호 씨는 그냥 노래 강사였고 저는 그냥 수강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박미경 씨가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정호가 노래교실 한다고 해서 처음엔 걱정했어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견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행히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혜숙 씨는 참 성실하다고 칭찬 많이 했어요. 성실하다는 칭찬. 그게 전부였나 봅니다. 저는 그저 성실한 수강생이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봐요. 괜찮아라고 남편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끝까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분한테 저는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죠.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정호 씨와 그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 씨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던 게 계속 생각났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각자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정호 씨가 아내와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쯤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건가 했는데 한참 있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살짝 나가봤는데 남편이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혜수가 이리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재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호 씨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노래교실에서 듀엣 연습하면서 찍은 것도 있고 커피 마시면서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남편이 사진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였던 거였어요. 혜수가, 이게 너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정호 씨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마치 연애하는 소녀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거야? 남편이 한 장 한 장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혜수가. 그냥 노래교실에서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노보다 더 무서웠어요. 나는 몰랐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얼마나 됐어? 뭐가요? 그 사람과 얼마나 됐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남편이 한마디로 물어봤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멀었어요. 누가 날 이름으로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지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야해요. 직장에서는 조리사님이고, 언제 누가 날 오해숙이라고 불러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이름으로 불러줬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관심도 보여주고 그래서 바람핀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남편이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 오늘 봤지? 네. 아내도 있던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한테는 뭐였어, 혜수가?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슬픈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각자 조용히 먹고 텔레비전도 따로 봤어요. 이런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노래교실도 그만뒀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었거든요. 정호 씨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커피포트를 꺼내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쓰던 커피포트였습니다.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 원두를 꺼내서 갈기 시작했어요.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테이블에 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혜수가 이리 와.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남편 앞에 앉았어요. 커피 잔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셔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언제 남편이 저한테 커피를 내려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살아볼까?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요. 응, 나도 잘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뭐 할까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시장이나 갈까요? 장볼 것도 있고. 좋아, 같이 가자. 시장에 함께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이것저것 고르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이 생선 어때? 좋아 보이네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카페에도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가 재미있어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글쎄요, 별로 재미있는 게 없네요. 그럼 뭔가 찾아보자.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정호 씨였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리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괜찮아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여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진짜 사랑은 함께 견디는 거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호 씨와의 일은 그냥 순간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20해 넘게 함께 살아온 이 사람과의 것이었어요. 나도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양파도 써주고 설거지도 도와줬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내일은 뭐 할까라고 남편이 물어봤어요. 같이 산책이나 할까요? 좋아.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뭐야?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그와의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밤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던 그는 사라졌어요. 그의 체온이 제 몸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사라진 그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그를 찾다가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가 두고 간 것들을 읽어보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64세 윤지연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30여 년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일상이 끝나자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 생각보다 컸죠. 그래서 어머니가 남기신 책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손님도 뜸했고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죠.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서 있었고 나는 하루하루 그 책들을 닦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책장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모양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요즘엔 책방에 손님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가끔 책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겨보기도 했죠. 나는 그의 모습을 슬쩍슬쩍 훔쳐봤어요. 손이 참 예뻤습니다. 책을 다루는 방식도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 책방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죠. 나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참 따뜻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 낡은 책방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곤 했어요. 물론 별다른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제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하는 작은 궁금증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또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왔죠.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왠지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명지는 정말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하게 말이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건 분명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를 골랐어요. 창가 쪽 낡은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죠. 그곳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인사는 늘 간단했어요. 들어올 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그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괜히 책방을 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먼지도 더 꼼꼼히 털어내고 창가 쪽 조명도 밝게 켜두곤 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읽던 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손글씨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글씨체가 정말 예뻤어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것처럼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죠.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문장을 보고 저런 감상을 남겼을까 궁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 시집 사이에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가 어떤 시를 읽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별해는 밤이었죠. 그 시를 다시 읽어보니 왠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점점 나는 그 쪽지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감상을 남길지 궁금해졌죠. 마치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일방적이었지만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쪽지가 10개가 넘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했죠.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직접 대화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써봤습니다. 그가 자주 읽는 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둔 거예요.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함께 읽으니 더 의미 있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그가 내 쪽지를 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나타났고 평소처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죠. 내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진과의 조용한 소통이 한 달을 넘어가던 어느 날 나는 책방 뒤쪽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니 어머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사진들, 손때 묻은 장부, 그리고 두툼한 원고 묶음들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가끔 지역 작가들의 원고를 보관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특별한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M, J, S라는 필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목은 연애의 온도였죠.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색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내 이야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았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다. 손글씨로 남긴 짧은 감상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고를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명진 사이의 오간 쪽지의 내용들, 심지어 내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죠. 그녀가 처음으로 답장을 남겼을 때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원고를 쓴 사람이 명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가 우리 사이의 일들을 소설로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니. 내가 몰랐던 그의 마음도 알 수 있었죠. 원고 속에서 그는 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정리된 책들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그녀 덕분에 이 공간이 정말로 따뜻해졌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다음 목요일 나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명진이 평소처럼 나타나서 자리에 앉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런 원고를 발견했는데요. 나는 J. S라고 적힌 원고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이거 어디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이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들켰네요 라는 명진의 말이 책방 안에 잠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책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촛불이 어디 있었는지.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랍을 뒤졌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늘 비상용으로 두셨던 촛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서 촛불을 켰죠. 작은 불빛이 우리 사이를 은은하게 비췄어요. 이렇게 앉으시죠. 나는 명진을 작은 테이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원고 당신이 쓴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진은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 덕분에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소설 속 인물로 만들어버린 게 말이에요. 명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위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가끔 사용하시던 다락방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명진도 내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죠. 다락방 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촛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 씨, 명진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또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사람들끼리의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어루만졌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품었어요.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그 말,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명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따뜻한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내 옆에 남아있는 체온의 흔적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진 씨?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그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불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가슴이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도망간 건 아닐까? 나이든 여자와의 하룻밤을 실수로 여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책방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려서 촛농만 남아 있었죠.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책은 명진이 어젯밤에 읽던 시집이었어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연애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편지지도 예뻤어요. 크림색 종이에 만년필로 쓴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지연 씨,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회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께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제 진짜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이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진이 가짜 이름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당신이 발견한 그 원고, 사실 제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원고를 일부러 뒀다고요. 그럼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이 책을 남겨두고 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나는 서둘러 시집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연필로 살짝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별해는 밤이었습니다. 글씨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떠나다니.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완전히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가 사라진 게 서운했지만 이 편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진짜 이름은 뭘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가 약속했으니까요. 명진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의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어요. 특히 M, J, S라는 필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이름의 이니셜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 다시 올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어쩌면 그냥 아름다운 하룻밤의 추억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M, J, S 작가, 연애의 온도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하지만 딱히 나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미발표 원고라서 그런가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는 목요일 오후 3시였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혹시 명진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모르는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윤지연 선생님의 책방이 맞나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나를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세움출판사 대표 박진호라고 합니다. 진호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출판사 대표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한 분을 찾고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서명진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서명진, 바로 그 사람 말인가요? 서명진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출판사에 연애의 온도라는 신간 원고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찾고 있었거든요. 진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의 온도, 바로 내가 발견한 그 원고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셨다고 해서 이 책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중반쯤 되시고 키가 크시고. 잠깐만요. 나는 진호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명진이 정말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건가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명진 선생님은 사실 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셨어요.
10여 년 전까지는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습니다. 진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공백기를 가지며 정체를 숨기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새 원고를 보내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진짜 이름을 숨겼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 원고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중년의 남녀가 책방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은 생생함이 있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다니. 혹시 그분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호가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꼭 출간하고 싶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더 주면서 연락이 되면 꼭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호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명진이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썼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창작 영감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진호가 다녀간 지 사흘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도서관 낭독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좋은 행사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였어요. 하지만 요즘 책방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던 차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작가 낭독회예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직접 작품을 읽어주실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절한 초대로만 받아들였죠. 다음 날 오후 나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마음가짐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죠.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어머니가 남기신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도서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죠. 나는 가운데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선생님. 진호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표정이 왠지 의미심장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놀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곧 사회자가 나타나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오랜 공백기를 거쳐 돌아오신 미스터리 작가 서명진 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서명진이라고 했나요? 설마 그 명진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무대 연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바로 명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죠. 그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명진은 잠시 당황한 듯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책방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요? 오늘은 그분 덕분에 쓸 수 있었던 새로운 작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애의 온도입니다. 그가 원고를 펼쳤어요. 바로 내가 발견했던 그 원고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낡은 책방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명진이 우리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욱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지만 손글씨로 남긴 짧은 메모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가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창작 과정에 대한 것, 공백기에 대한 것들이었죠. 명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보니 반가웠어요. 여기서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낭독회가 끝나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명진과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책방까지 함께 가도 될까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책방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가끔 명진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낭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책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명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책방 안에서 그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진짜 이름이 서명진이었군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명진도 마주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어요. 한때 유명했던 작가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을. 명진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히 들어온 책방이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이 공간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매주 오게 되었고 쪽지도 남기게 되었죠.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일어나서 책방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원고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명진이 남겨준 그 편지와 함께 보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받은 연애 편지였어요. 나는 원고 묶음을 들고 돌아와서 명진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남긴 모든 쪽지들과 편지, 그리고 M, J, S의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독서 감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당신이 저에게 보내는 마음이었다는 걸. 명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매주 그 쪽지를 쓸 때마다 설렜거든요. 당신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책도 출간되고 신분도 밝혀졌으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명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소설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한 달 후 책방 앞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기존의 낡은 간판 아래 작은 현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연애의 온도 마이너스 헌정 윤지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책방 안에서는 명진이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이번 소설의 제목은 뭘로 할까요? 명진이 물었어요. 64세의 연애 편지는 어떨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챙겨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